자,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니모 사진 가지고 작업해 보셨나요? 작업해 보셨어요? 자, 그 확률 값이 제일 크게 나온 종속 변수의 값이 무엇인가요? 돌려보신 분들. 네. 보면은 이번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아네모네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아네모네 이름이 조금 이상한데 저는 이제 클라운 피쉬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아네모네 피쉬라고도 불리나 봐요. 그래서 이게 0.98이 넘는 값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맞나? 그렇지 않나?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제대로 예측을 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다 나왔나요? 동일한 결과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BGG16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을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사용해서 즉 학습 결과를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혹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사진에 적용을 시켜 본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동일한 작업을 또 다른 사전학습 모형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전학습 모형이 무엇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지넷이라고 하는 모형이 되고요. 그래서 레지넷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하게 사용이 되는 사전학습 모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을 한 모형인데 성능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에러율이 그 사람들이 갖는 5% 정도의 에러율보다 더 낮은 3.7% 정도의 에러율을 보이는 굉장히 우수한 모형이다라고 제가 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레지넷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2015년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였던 인셉션 넷이나 BGG 넷이나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경사소실 문제. 신경망 안에 존재하는 층수가 늘어나면 파라미터의 값이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문제를 경사소실 문제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사소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4년에 나온 모형들 같은 경우에는 층을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층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레지넷 152 152라고 하는 모형은 층수를 152개까지 늘린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했느냐?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레지넷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일단 지금은 레지넷이 어떠한 그 방법을 사용해서 모형이 갖는 전체의 층수를 증가를 시켰는지에 대해서만 아시면 되는데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레지넷이 어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2015년에 나왔는데 성능이 3.7이 아니라 3.57이었네요. 3.57의 에러율을 보였고 그만큼 성능이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레이어의 수를 152개까지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52개까지 증가를 시켰느냐? 요거예요, 바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을 했냐면 스킵 커넥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방법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리지주얼 넷 방법 혹은 간단하게 리지주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킵 커넥션이 뭐냐면 이 왼쪽이 일반적인 CNN을 즉 conv2d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 이제 X가 입력된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입력된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여기 weight 레이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conv2d 즉 필터를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conv2d 혹은 뭐 필터라고 표현 안 하고 weight 레이어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림을 사용했냐라고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레지넷 원본 페이퍼에 이 그림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 그림을 가져다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onv2d 레이어를 이렇게 쌓은 거고 활성화 함수 사용을 한 거고 다시 이제 conv2d 레이어를 쌓고 뭐 활성화 함수 다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뭐 풀링을 하겠죠. 이런 과정이 일반적인 과정인데 그 레지넷에서 사용한 스킵 커넥션은 어떻게 되냐면 잠시만요. 네. 어떻게 되냐면 이 일반적인 구조에 더불어서 이 부분 지금 아이덴티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아이덴티티 매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스킵 커넥션이 되는 겁니다. 이 원래 입력된 데이터를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까지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nv2d가 적용이 돼서 즉 필터가 여러 번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되는 값하고 원래의 입력 데이터의 값을 그대로 더해줘서 그 다음 층으로 넘기는 구조를 사용한 게 이 스킵 커넥션 구조가 되고 이러한 구조를 사용한 모형이 레지넷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방법을 사용을 하면 원래의 입력 데이터를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넘겨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어떠한 문제를 줄일 수가 있냐면 경사소실 문제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팀에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층이 늘어나서 경사소실 문제 때문에 파라미터의 값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를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을 한 겁니다. 이게 레지넷이 갖는 가장 주요한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의 층을 쌓은 거예요. 몇 개를요? 152개를. 보면은 여기 이제 conv 2D 레이어 들어가고 conv 2D 레이어 들어가고 걔가 출력하는 값과 원래 여기 입력된 값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더해주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레지넷은 이게 다예요. 별게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모형의 성능을 이렇게 개선을 시킨 거죠. 에러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얘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레지넷 언더바 심플이라는 심플인가요? example이라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닫고.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 있으시죠? reginet 언더바 example 파일.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시면 전반적인 그 과정은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VGG16을 사용하는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지넷 여기서는 50를 사용을 할게요. 레지넷도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그 사이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케라스에서 제공이 되는 사전학습 모형들의 목록이 나와 있는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레지넷 101, 152, 50, 101 버전 2, 50도 있고요. 그 다음에 152 버전 2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레지넷 버전인 레지넷 50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걔를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불러오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떠한 펑션이요? 이 pre-process underbar input 펑션을 가지고 와야 돼요. 얘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작업을 수행하는 펑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멀라이제이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모형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레지넷 50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레즈넷 50에서 사용이 되는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입력 데이터에.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레즈넷 50에서 제공이 되는 preprocess underbar input이라는 펑션을 사용하셔야 돼요. 나머지 과정은 거의 동일한데 여기서는 무엇을 하지 않았냐면 크로핑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지를 자르지 않았다고요. 그냥 리사이즈를 해가지고 224 곱하기 224의 형태로 만들어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퀴즈를 해준 거죠. 원래 이미지는 가로의 길이가 더 길었잖아요. 그거를 스퀴즈를 해가지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동일하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더 간단하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 네. 여기 이제 타겟 사이즈를 224, 224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동일하게 지금은 레즈넷 50라고 하는 사전학습 모형을 이용하기 위해서 레즈넷 50라는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를 가지고 객체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weight에 들어가는 값은 동일하게 이미지넷이 되는 거죠. 왜? 이 모형도 이미지넷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전학습 모형을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include 탑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으로 true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이미지 데이터를 어레이 형태로 숫자 형태로 변경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진 한 장에 대한 3차원 데이터를 4차원 형태의 데이터로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reprocess input 펑션을 사용해서 normalization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predict 펑션을 사용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decode underbar predictions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상위 5개의 값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하는 코드를 classify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의 본문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classify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만 호출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여러 가지 이미지를 분석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at 해본 거고요. 그래서 탭이라고 하는 그 고양이의 품종이 0.71로 제일 크게 나왔죠. 그래서 이 값이 여러분들이 아까 VGG 16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크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VGG 16 같은 경우에는 탭이라고 하는 품종의 값이 0.52 정도가 나왔었죠. 얘는 훨씬 크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사용을 했던 강아지 사진도 한번 레즈넷을 가지고 돌려볼게요. 여기는 이제 그 콜리가 아니라 아까는 콜리가 제일 큰 값으로 나왔잖아요. 여기는 이제 펜브로크라고 하는 펜브로크가 맞나요? 맞겠죠? 브로키인가? 네, 얘도 강아지의 품종이 되는데 확인해 볼게요. 어떠한 강아지인지.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이거 이제 지명 이름도 있어요. 펜브로크가 지명 이름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치면 안 당하고 네. 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웰시 코기.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웰시 코기 맞나요? 저 강아지는 좋아하긴 하는데 키우지를 못해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싫어해서 키우지를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얘가 1등으로 나왔어요.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콜리 쳐보죠. 콜리는 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한 모형에서 예측한 값이 그 강아지 사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강아지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좀 애매하긴 하네요. BGG가 좀 더 정확하죠. 물론 이제 얼굴만 나와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형태를 몰라서 그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펜브로크라고 하는 그 품종의 값이 좀 크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사진만 놓고 보면
VGG의 결과가 더 정확하다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사진의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니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 비슷하게 나왔죠, 얘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해보세요. 다른 것도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진들을 해보시고 어떠한 경우에는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사전학습 모형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떠한 그 사진을 분류할 때 혹은 어떠한 사진의 종속 변수를 예측할 때는 적합한 방법인 반면에 어떠한 사진을 분류할 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인지를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방법, 사전학습 모형을 있는 그대로 어떠한 변형을 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문제를 풀 때 적합한 방법이라고요? 사전학습 모형이 적용이 된 원래의 문제와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거의 동일한 경우에, 동일하면 제일 좋겠죠. 거의 동일한 경우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지 내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각각의 이미지가 갖는 종속 변수의 값들은 이러한 카테고리의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카테고리에 있는 값들을 여러분들이 종속 변수로 예측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이미지 내 데이터 셋을 가지고 사전 학습된 모형을 있는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다고요. 하지만 이 카테고리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종속 변수를 갖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방법을 쓰면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없죠? 있나요? 여기 없어요. 그러한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방법, 즉 사전학습 모형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혹은 적합하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이미지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 다음에는 전이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이학습을 설명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하는 방법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모형의 일부를 변형을 시켜서 사용하기. 이 두 번째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이학습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전이학습을 왜 사용하는지를 혹은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방법이 갖는 문제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와 원래의 그 사전학습 모형이 적용이 되었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를 사용하기 힘들다고요. 이 방법을. 그러한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하긴 하는데 걔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변형을 시켜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일부를 변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개의 레이어 중에서 일부를 삭제를 하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서 기존의 사전학습 모형을 변형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형의 구조는 바꾸지 않는데, 변형시키지 않는데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값을 일부의 파라미터의 값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학습 데이터,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가 되겠죠. 그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롭게 학습을 하는 게 또 다른 방법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일부의 층을 제거를 하고 새로운 층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는 무엇과 동일한 의미를 갖냐면 원래 사전학습 모형에 갖는 전체의 레이어들 중에서 일부를 재사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거나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사전학습 모형의 어떠한 부분, 어떠한 층들을 재사용을 해야 될까?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데,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각각의 레이어에서 어떠한 정보들을 추출하는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모형의 형태를 보면 사전학습 모형은 일반적으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고 컴브 2D, 맥스플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고 또 적용을 해서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고 쭉 가가지고 플래튼을 시킨 다음에 댄스 레이어를 몇 개 쌓고 지금 하나만 나와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출력층을 쌓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각각의 층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추출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자, 층들을 좀 구분을 해볼게요. 그래서 입력층에 가까운 레이어들과 출력층에 가까운 레이어들로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층에 가까운 층들에서 추출하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를 더 많이 추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출력층에 가까운 층들에서 추출하는 정보는 어떠한 정보를 보통 더 많이 추출하게 되냐면 이 모형이 적용되는 문제와 관련이 된 이미지의 특성 정보를 더 많이 추출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도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Generic Knowledge Layer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보들 중에서 입력층에 가까운 레이어들은 일반적인 정보들을 더 많이 추출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Task Specific Knowledge Layers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력층에 가까운 레이어들은 어떠한 정보들을 더 많이 추출을 해요? 이 모형을 이용해서 풀고자 하는 태스크와 관련이 높은 이미지가 갖고 있는 특성 정보를 더 많이 추출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레이어에서 추출하는 정보의 그 일반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재사용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태스크와 상관없이? 입력층에 가까운 레이어들인가요? 아니면 출력층에 가까운 레이어들인가요? 예. 재사용 가능성은 입력층에 가까운 레이어들이 더 크게 됩니다. 왜? 일반적인 정보를 추출하기 때문에 해당 모형을 이용해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태스크가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재사용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아시겠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떠한 모형을 가지고 특정한 태스크를 풀고자 하는데 그 태스크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얼굴, 사진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문제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CNN 기반의 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각각의 레이어에서 어떠한 정보들이 추출이 되는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이 입력층에 가까운 레이어들에서 출력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출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출력층에 가까운 레이어들에서 추출하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력층에 가까워질수록 어떠한 정보들을 더 많이 추출을 하고 있어요? 사람 얼굴 관련된 정보들을 더 많이 추출을 하고 있죠. 그게 어떠한 정보예요? 지금 우리가 이 모형을 이용해서 풀고자 하는 태스크와 관련이 높은 정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가 이 모형이 원래 적용이 된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태스크와 차이가 많이 나는 태스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출력층에 가까운 레이어들이 추출하는 정보를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네들을 사용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한 경우에는 이 앞부분에 있는 레이어들이 출력하는 정보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초기층, 입력층에 가까운 층들이에요. 그래서 입력층에 가까운 층들은 태스크의 종류와 상관없이 재사용 가능성이 큰 반면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출력층에 가까운 층들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전이학습 방법의 서로 다른 종류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전이학습은 뭐예요? 사전학습 모형을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한 전이학습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사전 학습 모형이 출력하는 정보를 우리가 이제 피처 정보라고 합니다. 피처 정보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 어떠한 모형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냐면 분류를 위한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들 중에서 분류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모형들이 뭐가 있냐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디시전 트리 기반의 모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라이트VM이라는 모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XG 부스트라는 방법도 있고 캣 부스트라고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신경망 모형이 아니라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경망과 무엇을 같이 사용을 하는 거냐면 전통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 모형을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 트랜스퍼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모형, 우리가 사용하는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전체 레이어들 중에서 일부의 레이어를 제거를 하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떠한 레이어를 제거를 하냐면 그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탑 부분 있죠.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이 탑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댄스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탑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만 제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는 방법이 트랜스퍼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이 되고 트랜스퍼 방법의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파인 튜닝 방법이에요. 사전 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파라미터의 값을 새롭게 학습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학습 데이터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는 학습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일부의 파라미터를 새롭게 학습하는 방법이 이 세 번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설명을 드릴까 말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수업이 이제 딥러닝 수업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드리기도 어려운 그 상황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러한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이 방법도 굉장히 많이 이제 요즘에 사용이 되거든요. 이미지 분류를 위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들이 존재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이해하기 쉬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로지스틱 회귀 모형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통계 수업 들으셨으면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시거나 공부를 하셨을 텐데 공부해 보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다, 나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신 분들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로지스틱 모형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 지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계시는지 좀 보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조유빈 수강생분만 답변을 해주셨는데 뭐 답변을 안 하신 분들 중에서도 처음 접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로지스틱 모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 분류의 문제에 적용이 되는 대표적인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종속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2개인 경우를 예로 들겠고 그러한 값들을 0하고 1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이러한 형태로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 그 활성화 함수 공부하실 때 이러한 형태의 활성화 함수 공부하셨죠? 이러한 형태의 활성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어떠한 활성화 함수? 이러한 형태. 1, 시그모이드.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예요. 아시겠죠?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다르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로지스틱 활성화 함수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로지스틱 활성화 함수에서 사용이 되는 함수의 형태랑 동일한 모형이 어떠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되는 겁니다. 얘가 출력하는 값이 얼마라고요? 로지스틱, 지그모이드 활성화 함수가 출력하는 값은 몇하고 몇 사이였어요? 기억나시나요? 0하고 1 사이였죠. 얘가 어떠한 값이 되는 거냐면 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는 확률 값이 되는 거예요.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확률 값으로 사용할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는 어떠한 확률 값을 이 모형을 통해서 출력, 예측을 하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속 변수가 취하는 값이 1일 확률이 얘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가 이제 취할 수 있는 값이 0하고 1 두 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0의 값을 취할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1 빼기 이렇게 하면 되죠. 종속 변수의 값이 1일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종속 변수가 1일 확률은 무엇을 통해서 계산이 된다고요? 혹은 예측이 된다고요? 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통해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는 다시 쓰면 1 나누기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G승이 되는데 이 G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요거는 일반적인 선형 회귀 혹은 1차 함수 형태랑 비슷하죠. 동일하다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x1, x2 이런 애들이 뭐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에서 통계 분석에서 일반적인 통계 분석에서도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하고 1인 경우에 혹은 명목 변수인 경우에 이 회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x1, x2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애들이 뭐예요? 독립 변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폐암에 걸렸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떠한 데이터, 사람들의 특성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러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유용하게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변수로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폐암에 걸렸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예측하는 목적으로 혹은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성 정보가 무엇이 되냐면 뭐 연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폐암 여부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떠한 독립 변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흡연 여부, 그렇죠? 가족력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변수가 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도시 거주 여부 뭐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킵니다. 이런 게 다 뭐예요? 뭐라고 표현이 되죠?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에서 독립 변수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독립 변수가 되는 거라고요. 자, 트랜스퍼 러닝의 첫 번째 방법 뭐예요? 신경망과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을 결합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맞나요? 신경망이 출력하는 값에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적용을 하는 거죠. 자,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독립변수의 값을 입력을 받아야 돼요. 독립변수의 값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을 한다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속변수의 값이 1일 확률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트랜스퍼 러닝,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방법, 신경망과 전통적인 기계학습 분류 모형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이러한 독립변수의 값이 무엇을 통해서 계산이 될까요? 혹은 도출이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신경망 플러스 로지스틱 모형이라고 가정을 하죠. 회귀 모형. 자, 이 회귀 모형은 독립변수의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종속변수의 값이 1일 확률을 출력하는 모형이에요. 자, 그럼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려면 반드시 관측치마다 어떠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독립변수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독립변수 정보를 어디에서 입력을 받아요? 신경망이 출력하는 값을 이용을 합니다. 신경망이 출력하는 값을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독립변수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독립변수를 우리가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피처라고 부릅니다. 혹은 피처 정보. 피처가 무엇을 의미하죠?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변수는 각각의 관측치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특성 정보를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단 먼저 추출을 해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신경망을 가지고 추출을 한다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신경망 모형이 뭐예요? 사전학습 모형이란 뜻이에요. 사전학습 모형. 사전학습 모형을 이용해서 각각의 이미지, 우리가 다루는 하나의 관측치가 되는 거죠.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특성 정보를 추출을 합니다. 1000개면 1000개, 2000개면 2000개, 3000개면 3000개, 혹은 100개면 100개. 걔네들을 어떠한 정보로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적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걔네들을 어떠한 정보로? 사전 학습 모형이 출력하는 특정한 수의 정보들을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특성 정보 혹은 독립변수 정보로 사용을 해서 거기에 어떠한 모형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을 적용시키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독립변수의 정보를 무엇을 이용해서 저희가 추출을 한다고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독립변수 정보를 무엇을 이용해서 추출을 하는 거예요? 사전 학습 모형을 이용해서 추출을 한다고요. 사전 학습 모형이 출력하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피처 정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독립변수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피처 정보는 어떻게 저희가 추출을 하느냐? 무엇을 이용해서? 사전학습 모형을 이용해서. 자, 다시 한번 사전학습 모형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 이미지의 정보를 추출해서 다음 층으로 넘기고요. 여기에서도 이미지의 정보를 추출해서 다음 층으로 넘기고 그러한 작업을 쭉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이미지의 정보를 추출해서 다음 층으로 넘기는 거예요. 자, 이미지의 정보를 추출해서 다음 층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각각의 레이어가 이미지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정보를 추출을 한다. 혹은 출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정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피처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많은 레이어들이 있는데 어떠한 레이어에서 출력하는 정보를 우리가 입력된 이미지가 갖고 있는 피처 정보를 사용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보통은 어떠한 레이어가 컨볼루션 부분에 존재하는 마지막 레이어가 출력하는 값을 해당 이미지의 피처 정보로 사용을 합니다. 즉 독립변수 정보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무엇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얘가 출력하는 값에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x1, x2, x3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획득을 하고 그렇게 획득이 된 독립변수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만약에 우리가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으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봤던 이러한 모형의 사전학습 모형을 통해서 추출이 된 독립변수 정보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이 과정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보통은 요 컨볼루션 부분에 존재하는 마지막 레이어가 출력하는 값을 피처 정보, 독립변수 정보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요 앞에 있는 레이어가 출력하는 값을 피처 정보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탑 부분에 해당하는 댄스 레이어가 출력하는 값을 피처 정보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독립변수 정보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 분류 모형을 사용을 해가지고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 방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수업을 마칠 텐데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 아까 보여드렸던 로지스틱 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도 무엇을 가지고 있죠? 모형 안에? 얘도 하나의 모형이에요. 수학적인 모형. 그렇기 때문에 모형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파라미터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사전학습 모형과 더불어서 사용하는 추가적인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데 그 파라미터들은 학습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새롭게 사용하는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은 사전학습 모형의 일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전학습 모형만 학습을 통해서 도출을 한 구체적인 파라미터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걔네들은 새롭게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사전학습 모형이 추출하는 혹은 출력하는 피처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추가가 되는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형도 수학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사전 학습된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파라미터들이 학습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돼요. 학습을 하려면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전이 학습 방법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네, 여기 있네요. 이 세 가지 전이 학습 방법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습 데이터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정답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나는 사전 학습 모형을 이용해서 이러한 전이 학습 방법을 가지고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좀 분류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가 사진을 이용한 사진으로 구성이 된 학습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요. 혹은 나는 이러한 전이학습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좀 분류하고 싶어, 클래시파이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에도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으로 구성이 된 정답이 포함이 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행인 게 무엇이냐면 사전 학습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학습 데이터의 양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다고요. 왜? 새롭게 학습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000장의 이미지만 있어도 충분해요. 물론 더 많이 있으면 더 좋고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시간이 지났죠.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수업 내용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이학습 관련된 내용은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